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소년이 하루아침에 조선의 왕이 되는 극적인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날 밤 창덕궁 대조전에서 벌어진 긴박한 상황을 함께 목격해야 합니다. 1469년 11월 28일 밤 예종이 승하했습니다. 재위 1년 2개월, 20살의 젊은 왕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죠.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궁궐에는 온갖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일부 야사에서는 세조의 왕위 찬탈로 인한 왕실의 저주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그런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왕을 정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종의 아들 제한대군은 겨우 4살이었습니다. 대왕대비 정희왕후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을 겁니다. 실록에는 그녀가 신하들을 불러 긴급 회의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당시 상황을 정리해 볼까요? 왕위 계승 후보는 크게 3명이었습니다. 첫째, 예종의 아들 제한대군. 법적으로는 당연히 그가 왕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예종의 동생 월산대군. 셋째, 역시 예종의 동생인 자을산군. 바로 훗날의 성종입니다. 그런데 정희왕후는 왜 법적 상속자인 제한대군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는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제한대군이 즉위하면 그의 어머니 안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됩니다. 안순왕후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바로 그 유명한 한명회였습니다. 세조의 왕위 찬탈을 도운 공신 중의 공신이죠. 정희왕후는 예리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녀는 한명회 일파가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월산대군은 어땠을까요? 실록과 야사를 종합해보면 월산대군은 정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시와 그림을 좋아하는 예술가 기질이 강했죠. 한 야사에 따르면 월산대군은 왕위를 권유받았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산수나 유람하며 신하 짓고 살고 싶습니다. 동생이 저보다 낫습니다. 실제로 월산대군은 훗날 조선 최고의 묵죽화가가 됩니다. 그의 대나무 그림은 지금도 국보로 남아있죠. 결국 남은 것은 자을산군이었습니다. 1469년 11월 28일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덕궁의 한 처소에서 13세 소년 자을산군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내관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대군마마, 대왕대비마마께서 급히 부르십니다. 소년은 영문도 모른 채 대비전으로 향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그는 가는 내내 혹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하고 걱정했다고 합니다. 어린 왕자가 갑자기 대왕대비께 불려가는 것은 되게 좋은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대비전에 도착하자 정희왕후가 손자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정희왕후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을산군,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 실록은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세자가 나이 어림으로 자을산군을 왕으로 삼으니 군신이 모두 기뻐하였다. 하지만 정말 모두가 기뻐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명회를 비롯한 일부 신하들은 속으로 불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희왕후의 권위에 감히 대놓고 반대할 수는 없었죠. 자을산군, 아니 이제는 성종이 된 소년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한 야사는 이렇게 전합니다. 성종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섰다. 13세 소년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다. 즉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화려한 의식이었죠. 하지만 성종은 형식적인 왕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권력은 할머니 정희왕후에게 있었으니까요. 수렴청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렴청정이 뭔지 아시나요? 왕이 어리거나 미약할 때
대비가 발 뒤에서 발을 들이우고 정사를 듣는 것입니다. 말이 듣는 것이지 사실상 왕을 대신해서 정치를 하는 거죠. 성종은 매일 아침 정희왕후와 함께 조회에 나갔습니다. 신하들이 보고를 하면 정희왕후가 결정했습니다. 성종은 그저 옆에 앉아서 듣기만 했죠. 여기서 흥미로운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성종이 14세 때였습니다. 조회에서 한 신하가 세금 문제로 보고를 했습니다. 성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고을은 흉년이 들었다고 들었소.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어떻겠소? 신하들이 모두 성종을 쳐다봤습니다. 어린 왕이 처음으로 의견을 낸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정희왕후가 말했습니다. 국고가 비어 있으니 그럴 수 없다. 다음 안건을 들어라. 성종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이날 성종은 처소로 돌아와 혼자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7년의 기다림. 이런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1년, 2년, 3년. 성종은 자랐지만 여전히 꼭두각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종은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사기, 한서, 정관정요, 자치통감. 역대 제왕들의 이야기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중국 황제들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 어떤 실수를 했는지 배웠습니다. 성종의 스승이었던 서거정은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어린 나이에도 학문에 게으름이 없으셨다. 하루도 책을 놓지 않으셨고 질문이 끝이 없으셨다. 언젠가는 직접 정사를 펼칠 날이 올 것이라며 준비하셨다. 1474년 성종이 18세가 되었습니다. 이미 성인이었죠. 대신들이 조심스럽게 정희왕후에게 간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왕대비마마, 이제 전하께서 친정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왕후는 단호했습니다. 왕이 아직 어리다. 18세가 어리다고요? 세종도 21세에 친정을 시작했고 성종의 아버지 덕종도 18세면 이미 왕세자로서 국정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정희왕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실록을 보면 이 시기 성종의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한 번은 성종이 정희왕후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마마마, 소손이 이제 20살이 되었습니다. 직접 정사를 배우고 싶습니다. 정희왕후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직 어려서 걱정이다. 좀 더 기다려라. 성종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해방의 날, 1476년 4월 3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정희왕후가 승하한 것입니다. 성종의 나이 20세, 7년간의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실록은 성종이 할머니의 죽음에 슬퍼했다고 기록합니다. 실제로 성종은 3년상을 급진히 치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솔직히 말하자면 이제 자신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상을 마치고 난 뒤 성종이 처음으로 단독 조회를 열었습니다. 신하들 앞에 홀로 앉은 23세의 젊은 왕. 이날 성종이 무슨 말을 했는지 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인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대왕대비마마의 가르침을 받았소. 이제 과인이 직접 정사를 돌보려 하니 경들은 과인의 잘못을 서슴없이 말하시오. 과인은 성군이 되고자 하오. 이 말을 들은 신하들은 감동했습니다. 7년을 참고 기다린 젊은 왕이 드디어 자신의 뜻을 밝힌 것이었으니까요. 야사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날 밤 성종은 혼자 대전에 앉아 촛불을 켜고 생각에 잠겼다고 합니다. 어떤 왕이 될 것인가? 할아버지 세조처럼 강력한 왕권을 휘두를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갈 것인가? 성종은 책상 위에 책을 폈습니다. 바로 정관정요였습니다. 당 태종 이세민의 치세를 기록한 책이죠. 그는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임금은 배이고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성종은 결심했습니다. 힘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백성과 신하의 말을 듣는 왕이 되겠다고. 이것이 조선 역사상 가장 찬란한 문화의 시대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3세 소년이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되었습니다. 7년간 꼭두각시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배우고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시대가 왔을 때 그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조선의 황금기를 열 준비가 말입니다. 운명은 13세 소년을 왕좌에 앉혔지만 그를 성군으로 만든 것은 그 자신의 노력이었습니다. 1476년 4월 정희왕 후에 상을 마친 성종이 처음으로 단독 조회를 열었습니다. 20세의 젊은 왕, 7년을 기다린 왕.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군대를 증강하는 것? 아닙니다. 영토를 확장하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반대파를 숙청하는 것? 천만에요. 성종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홍문관을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홍문관? 그게 뭐 하는 곳인데? 성종이 설명했습니다. 홍문관은 경연을 담당하고 학문을 연구하며 왕에게 조언하는 곳이요. 과인은 학문으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오. 한명회 같은 원로 대신들은 속으로 의아해했습니다. 젊은 왕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지만 성종은 확고했습니다. 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임금께서 홍문관을 설치하시고 학사들을 뽑아 경연을 강화하시니 이로부터 문치의 기풍이 크게 일어났다. 공부하는 왕, 토론하는 조정. 성종의 하루 일과는 경이로웠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아침 조강에 나갔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경연입니다. 신하들과 함께 유교 경전을 읽고 토론했죠. 오전에는 조회를 보고 정무를 처리했습니다. 정오가 지나면 주강 두 번째 경연이 시작됩니다. 저녁에는 석강 세 번째 경연. 그리고 밤늦게까지 야대라고 해서 신하들과 개별 면담을 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차례 경연. 한 달에 90회 이상 경연을 연 기록도 있습니다. 1년이면 거의 1000회가 넘습니다. 신하들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홍문관 학사 김종직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너무 무리하십니다. 용체를 상하실까 염려됩니다. 성종의 대답이 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인은 책을 읽지 않으면 하루도 편안하지 않소. 경들이 걱정하는 것은 알지만 공부를 멈출 수는 없소. 한 야사는 더 생생합니다. 성종이 몸이 아파 누워있을 때도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내의원 의관이 말렸습니다. 전하, 이러시다가는 병이 더 깊어집니다. 성종이 대답했습니다. 책을 읽으면 병도 낫는 것 같소. 그대로 두시오. 성종은 단순히 책만 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질문하고 토론하고 반박했습니다. 경연은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치열한 토론의 장이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1478년 어느 날 경연에서 맹자를 읽고 있었습니다. 백성이 귀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며 임금은 가볍다는 구절에 이르렀을 때 성종이 물었습니다. 맹자는 왕보다 백성이 중요하다고 했소? 그렇다면 왕이 백성의 뜻을 거스르면 어찌해야 하오? 신하들이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질문이었으니까요. 잘못 대답하면 왕을 폐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었습니다. 홍문관 학사 김굉필이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신하가 간언하여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역사가 기록할 것입니다. 성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대답이요. 과인이 잘못하면 경들이 말하고 사관이 기록하시오. 그것이 과인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요. 이 대화가 실록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왕이 스스로 나를 감시하고 기록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종의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경국대전의 완성이었습니다. 경국대전은 세조 때 시작되었습니다. 세조는 왕권을 강화하고 국가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법전 편찬을 명령했습니다. 예종도 이 작업을 이어받았지만 1년 만에 승하했죠. 이제 그 과업은 성종의 손에 넘어왔습니다. 1476년 친정을 시작한 성종은 곧바로 경국대전 편찬 사업을 재개했습니다. 최고의 학자들을 모았습니다. 노사신, 강희맹, 서거정, 정창손, 조선 최고의 두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종은 이들에게 단순히 빨리 만들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참여했습니다. 조항 하나하나를 검토하고 토론하고 때로는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실록을 보면 성종이 얼마나 세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479년 어느 날 경국대전의 호전 부분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과부의 재가 문제가 나왔습니다. 영의정 정창손이 말했습니다. 유교 윤리상 과부는 재가해서는 안 됩니다. 법으로 금해야 합니다. 다른 신하들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성종이 말했습니다. 경들의 말이 옳소. 하나 과인은 의문이 있소.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여인이 평생을 혼자 살아야 한다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이요? 신하들이 놀랐습니다. 왕이 유교 윤리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니까요. 전하, 그것이 예법입니다. 예법이라. 하지만 그 여인의 삶은 어찌 되는 것이요? 20세의 과부가 되면 60년을 혼자 살라는 것이요? 한 야사는 이렇게 전합니다. 성종에게는 유모가 있었는데 그 유모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 평생 혼자 살다 쓸쓸히 죽었다고 합니다. 어린 성종은 그것을 보고 가슴 아파했다는 거죠. 결국 논의 끝에 절충안이 나왔습니다. 법적으로는 재가를 금하지 않는다. 하지만 재가한 여인의 자손은 과거에 응시할 수 없다. 완벽한 해결은 아니었지만 성종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법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노력한 것이죠. 이런 식으로 경국대전의 모든 조항이 만들어졌습니다. 토론하고 검토하고 수정하고 9년이 걸렸습니다. 1485년 드디어 경국대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 6편으로 이루어진 조선의 기본 법전이었습니다. 반포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성종이 친히 교서를 내렸습니다. 그 교서의 일부가 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인이 이 법전을 만든 것은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이요. 법이 명확해야 백성이 편안하고 관리가 올바르게 일할 수 있어. 이 법전은 만세의 규범이 될 것이요. 성종의 말대로 경국대전은 조선이 망할 때까지 500년간 나라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분야의 지식을 책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국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젝트였죠. 성종 제위 25년간 편찬된 책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주요 저술만 수십 권입니다. 동국여지 승남, 전국 지리지입니다. 팔도 330여 개 군현의 지리, 역사, 인물, 풍속, 특산물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성종은 왜 이 책을 만들었을까요? 한 번은 성종이 경연에서 물었습니다. 함경도 길주의 토질이 어떠하고 특산물이 무엇인지 아는 신하가 있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성종이 말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려면 땅을 알아야 하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땅을 제대로 모르고 있소. 이래서야 되겠소? 그래서 만든 것이 동국여지 승남입니다. 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책을 만들 때 지방 수령들에게 보고서를 올리라고 했습니다. 어떤 수령은 성의 없이 몇 줄만 써서 보냈습니다. 성종이 직접 그 보고서를 보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이것이 보고서요? 고을의 산천, 인물, 역사를 이렇게 대충 쓰다니. 다시 쓰시오.
수령은 벌벌 떨며 다시 썼습니다. 이번에는 20페이지가 넘는 상세한 보고서였습니다. 동국통감, 한국사 통사입니다. 단군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중국 중심의 역사관에서 벗어나 우리 역사를 우리 시각으로 본 것이죠. 서거정이 총책임을 맡았습니다. 성종은 이 작업에도 직접 관여했습니다. 초고를 읽고 의견을 냈습니다. 한 번은 고구려 광개토대왕 부분을 읽고 말했습니다. 광개토대왕의 업적이 너무 간략하게 쓰여 있어.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 군주인데 이래서야 되겠소? 더 상세히 쓰시오. 서거정이 대답했습니다. 전하, 자료가 부족합니다. 부족하면 찾으시오. 비석의 탁본이라도 구하시오. 우리 조상의 위대함을 제대로 기록해야 하오. 악학괴범, 음악이론서입니다. 조선과 중국의 음악이론, 악기 제작법, 연주법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림까지 들어가 있어서 오늘날에도 조선 음악을 연구하는데 필수 자료입니다. 성종이 왜 음악책을 만들었을까요? 한 야사가 힌트를 줍니다. 성종은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직접 검은고를 탔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악공들을 불러 연주를 들었는데 악기 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이 악기는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소? 어찌 된 일이오? 악공이 대답했습니다. 전하, 악기 제작법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아 그렇습니다. 성종이 놀랐습니다. 무엇? 우리가 악기 만드는 법도 제대로 모른다는 것이요? 그래서 만든 것이 악학괴범입니다. 악기 하나하나의 치수, 재료, 제작 과정을 그림과 함께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국조 올해의 국가의례서입니다. 왕실 행사부터 일반 백성의 관원상제까지 모든 의례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왜 이런 책이 필요했을까요? 성종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그런데 지금은 의례가 제각각이요. 어떤 고을은 이렇게 하고 어떤 고을은 저렇게 하오.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오. 동문선, 한국시문 선집입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의 명문장을 모았습니다. 총 130권의 방대한 책입니다. 성종은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문장이 많소. 하지만 흩어져 사라지고 있소. 이를 모아 후세에 전하고자 하오. 이렇게 많은 책을 만들려면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성종은 인재를 찾았습니다. 특히 지방의 젊은 유학자들에게 주목했습니다. 김종직, 김굉필, 정여창, 김일손. 이들은 훗날 살인파라고 불리는 세력입니다. 서울의 권력자 집안 출신이 아니라 지방 향촌의 청렴한 학자 집안 출신이었죠. 성종은 이들을 적극 등용했습니다. 1471년 김종직을 함양군수로 임명했습니다. 김종직은 거기서 학문을 가르치며 많은 제자를 길렀습니다. 1483년 성종은 김종직을 서울로 불러올렸습니다. 홍문관 부제학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김종직은 지방 선비에 불과합니다. 중앙관직을 주기엔 격이 맞지 않습니다. 성종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과인이 보기에 김종직은 이 시대 최고의 학자요. 격이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능력이 중요하오. 김종직이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성종은 그를 특별 대우했습니다. 한 번은 성종이 직접 성균관에 가서 김종직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왕이 신하의 강의를 들으러 간 것입니다. 그날 김종직은 주역을 강의했습니다. 성종은 맨 앞에 앉아 열심히 들었습니다. 강의가 끝나자 성종이 물었습니다. 선생, 주역에서 말하는 군자란 어떤 사람이요? 김종직이 대답했습니다. 군자는 자기를 닦고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지위가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덕이 있고 없음이 중요합니다. 성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과인도 군자가 되고자 하오. 이 일화가 퍼지면서 많은 젊은 선비들이 감동했습니다. 저런 왕을 섬기고 싶다고 생각했죠. 한 야사가 있습니다. 성종은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어느 날 밤 상궁이 걱정스러워 말했습니다. 전하, 이제 주무셔야 합니다. 내일도 조회가 있지 않습니까? 성종이 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읽고 자겠소. 이 책이 너무 재미있소. 무슨 책이신지요? 자치통감이요. 송나라 사마광이 쓴 역사책이요. 왕들이 어떻게 잘못했는지, 어떻게 바로잡았는지 배우고 있소. 상궁이 물러갔습니다. 그날 밤 성종의 처소에는 새벽까지 촛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조회에서 신하가 물었습니다. 전하, 안색이 좋지 않으신데 밤에 편히 주무시지 못하셨습니까? 성종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젯밤에 좋은 책을 읽었소. 잠이 아까웠소. 신하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감동했습니다. 우리 왕은 정말 공부하는 왕이구나. 1485년 성종 16년 경국대전이 완성되고 수많은 책들이 편찬되었습니다. 조선은 명실상부한 문화국가가 되었습니다. 성종이 친정을 시작한 지 9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는 이제 29세, 더 이상 어린 왕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문성왕이라고 불렀습니다. 문으로 나라를 이루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성종의 삶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의 생애 최대의 비극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폐비 윤씨 사건입니다. 자, 이제 궁궐 깊숙한 곳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1479년 6월 창덕궁에 충격적인 소식이 퍼졌습니다. 왕비가 폐위되었다는 것입니다. 왕비가 폐위된다? 조선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성종의 새 왕비를 알아야 합니다. 성종이 13세에 즉위했을 때 정희왕후는 곧바로 왕비를 간택했습니다. 선택된 사람은 한명회의 손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한명회입니다. 권력의 화신이었던 그 사람의 손녀. 공혜왕후 한씨는 성종보다 2살 많았습니다. 온화하고 현숙한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잔인했습니다. 결혼한 지 4년 만인 1474년 그녀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 겨우 19세였습니다. 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후가 승하하시니 임금께서 크게 슬퍼하시며 3일간 술화를 들지 않으셨다. 한 야사는 더 구체적입니다. 공혜왕후가 죽기 직전 성종의 손을 잡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먼저 가지만 전하께서는 훌륭한 왕이 되어주세요. 백성을 사랑하시고. 말을 마치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성종은 그날 밤 혼자 대전에 앉아 밤새 울었다고 합니다. 1년 상을 마치고 1476년에 다시 간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윤기견의 딸이 선택되었습니다. 바로 훗날 폐비가 되고 연산군의 어머니가 되는 그 윤씨입니다. 윤씨는 아름다웠습니다. 실록에도 용모가 아름답고 총명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종은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결혼 다음 해인 1476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훗날의 연산군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윤씨의 질투심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왕은 한 명의 왕비뿐 아니라 여러 후궁을 둘 수 있었습니다. 아니, 두어야 했습니다. 왕실의 대를 이어야 했으니까요. 성종도 후궁들을 두었습니다. 윤씨는 이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실록은 그녀의 질투를 여러 번 기록합니다. 왕비 윤씨가 투기하여 궁인을 때리다. 왕비가 후궁 엄씨를 질투하여 심하게 꾸짖다. 어느 날 밤 성종이 후궁 정씨의 처소에 갔습니다.
윤 씨가 이를 알고 몰래 뒤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정 씨를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감히 내 남편을 빼앗으려 하느냐? 궁녀들이 황급히 윤 씨를 말렸습니다. 성종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왕비가 이렇게 채통을 잃다니. 하지만 윤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질투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1479년 어느 밤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종이 후궁 숙의 정 씨의 처소에서 밤을 보내고 아침에 대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윤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또 그 여자에게 갔습니까? 성종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 씨가 다가왔습니다. 대답하세요. 또 그 여자에게 갔습니까? 왕비는 물러가시오. 물러가라고요? 내가 왕비인데 내가 물러가야 한다고요? 그때였습니다. 윤 씨가 갑자기 손을 들어 성종의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손톱이 성종의 뺨을 긁고 지나갔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실록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비 윤 씨가 임금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내었다. 짧은 문장이지만 그 무게는 엄청났습니다. 왕의 얼굴에 상처를 냈다는 것. 이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중죄였습니다. 성종은 뺨을 감싸고 물러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윤 씨는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전하, 죄송합니다. 저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음 날 조회가 열렸습니다. 성종의 뺨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신하들이 모두 보았습니다. 좌의정 정창손이 먼저 상소를 올렸습니다. 왕비의 행실이 불손하니 폐하여야 합니다. 우의정 홍응이 동조했습니다. 천하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왕비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하지만 일부 신하들은 신중론을 폈습니다. 한명회의 아들 한치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는 중대사입니다. 왕비를 폐하는 것은 나라의 근본을 흔드는 일입니다. 좀 더 신중히. 성종이 말했습니다. 과인도 고민이 많소. 하지만 왕비로서 지켜야 할 도리가 있소.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성종의 목소리에는 고통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윤 씨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왕으로서 체면도 있었고 왕실의 위엄도 지켜야 했습니다. 어느 날 경연에서 성종이 물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황후나 왕비가 폐위된 예가 있소? 홍문관 학사 김굉필이 대답했습니다. 한나라 때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폐비된 이후 대부분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습니다. 성종은 침묵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윤 씨를 폐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결국 1479년 6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윤 씨는 폐비되어 궁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아들 연산군은 겨우 3살이었습니다. 한 야사는 윤 씨가 궁을 떠나는 날의 장면을 전합니다. 윤 씨가 마지막으로 어린 아들을 안았다고 합니다. 엄마는 먼 곳에 가야 한다. 착하게 자라거라. 연산군은 어린 나이라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고 있는 어머니를 신기하게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윤 씨가 폐위된 후 다시 간택이 이루어졌습니다. 1480년 새로운 왕비가 들어왔습니다. 역시 윤 씨였는데 윤호의 딸이었습니다. 훗날 중종의 어머니가 되는 정현왕후입니다. 정현왕후는 폐비 윤 씨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조용하고 온화하고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성종은 그녀와 평온한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종의 마음속에는 항상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폐비 윤 씨에 대한 미안함이. 1482년 폐비된 지 3년 후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느 신하가 고변을 했습니다.
폐비 윤씨가 무당을 불러 전하를 저주하는 굿을 했습니다. 성종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진위는 지금도 불분명합니다. 어떤 역사학자들은 이것이 윤씨를 완전히 제거하려는 세력의 음모였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대신들이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정창손이 말했습니다. 왕을 저주했다면 이는 역모입니다. 사약을 내려야 합니다. 성종은 며칠간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왕이 낮에는 정사를 보다가도 이 일을 생각하면 수라를 들지 못하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측근 내관이 물었습니다. 전하, 괜찮으십니까? 성종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겠는가? 그녀는 과인의 아내였고 과인의 아들을 낳아준 사람이요. 그런데 사약을 내려야 한다니. 하지만 전하를 저주했다면 정말 그녀가 했을까? 과인은 확신이 서지 않소. 하지만 대신들의 압력은 강했습니다. 며칠 후 성종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1482년 8월 16일 폐비 윤씨에게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한 야사는 윤씨의 마지막을 이렇게 전합니다. 사약을 받은 윤씨가 마지막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아들 연산이 어미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찌 될까? 그리고 사약을 마셨습니다. 나이 30세도 되지 않은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성종은 이 일을 비밀로 했습니다. 연산군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가 병으로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어머니의 진짜 죽음을 모른 채 성종은 왜 숨겼을까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죄책감을 감추기 위해서였을까요? 실록을 보면 성종이 평생 이 일로 괴로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은 꿈에서 윤씨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며칠간 정사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연산군이 물었습니다. 아바마마,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성종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름답고 총명한 분이셨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씨의 죽음은 시한폭탄이었습니다. 19년 후 성종이 죽고 연산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연산군도 나름대로 성군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1504년 연산군 10년 누군가가 그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억울하게 죽었다고, 아버지가 사약을 내렸다고. 연산군은 미쳐버렸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죽였습니다. 갑자사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수백 명의 신하가 죽었습니다. 조선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성종의 선택이 만든 비극이었습니다. 윤씨를 폐비하고 죽인 것, 이것이 옳았을까요? 지금까지도 역사학자들은 논쟁합니다. 어떤 이들은 성종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왕으로서 체면을 지켜야 했고 신하들의 압력도 있었다고. 하지만 다른 이들은 반박합니다. 성종이 정말 강한 왕이었다면 윤씨를 보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신하들의 압력을 거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실은 무엇일까요? 아마 성종 자신도 죽을 때까지 확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평생 이 일로 괴로워했습니다. 그 비극적인 선택. 하지만 역사의 아이러니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비극적인 실수를 했던 성종이 정치적으로는 조선 역사상 가장 민주적인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1481년 성종이 사냥을 나갔습니다. 젊은 왕은 가끔 사냥을 즐겼습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재미있어서였을까요? 그런데 사헌부에서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전하께서 자주 사냥을 나가시니 이는 백성을 괴롭히고 농사를 해치는 일입니다. 또한 왕께서 위험에 노출되는 것도 우려됩니다.
즉시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왕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감히 왕의 취미를 뭐라 하느냐며 화를 냈을 겁니다. 어쩌면 상소를 올린 관리를 파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종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실록에 기록된 그의 대답입니다. 경들의 말이 옳소. 과인이 경솔했소. 앞으로 사냥 횟수를 줄이겠소. 그리고 정말로 사냥을 줄였습니다. 신하들은 감동했습니다. 우리 왕은 정말 간언을 듣는구나. 조선에는 특별한 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이들을 합쳐서 대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무엇이었을까요? 왕과 관리들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왕을 비판하는 것이 직업인 관리들이라니. 중국 황제들은 이런 조선의 제도를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왕의 권위가 어디 갔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성종은 달랐습니다. 그는 대간의 역할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1478년 성종이 대간 관리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경들은 과인의 눈이고 귀요. 과인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들어야 하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시오. 한 젊은 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하, 만약 전하의 심기를 거스르는 말을 해도 괜찮습니까? 성종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말이야말로 과인에게 필요한 말이오. 편한 말만 듣고 싶으면 후궁들에게 가면 돼요. 경들은 과인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해야 하오. 이 말이 퍼지면서 대간 관리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간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록을 보면 거의 매일 대간들의 상소가 올라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전하, 어제 늦게까지 연회를 여셨는데 이는 옳지 않습니다. 전하, 이 관리는 부패했으니 즉시 파면하소서. 전하, 궁궐 공사는 낭비입니다. 중단하십시오. 전하, 왕비의 친척을 너무 많이 등용하시니 외척의 전횡이 우려됩니다. 심지어 성종의 사생활까지 감시했습니다. 전하께서 후궁 정씨의 처소에 너무 자주 가십니다. 이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봐도 대단한 언론의 자유입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보다 더 자유로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종이 모든 간언을 그냥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토론했습니다. 반박했습니다.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간언한 관리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1483년 흥미로운 논쟁이 있었습니다. 성종이 새로운 세금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사간원에서 즉시 반대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 정책은 백성에게 부담을 줍니다. 철회하소서. 성종이 대답했습니다. 경들이 백성을 생각하는 것은 가상하오. 하지만 국고가 비어 있어. 군사를 유지하고 궁궐을 운영하려면 세금이 필요하오. 사간원에서 다시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궁궐 경비를 줄이십시오. 후궁의 수를 줄이십시오. 불필요한 연회를 없애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오, 이것은 정면 공격이었습니다. 왕의 사생활을 비판한 것이니까요. 성종은 화를 냈을까요? 실록에 기록된 성종의 대답입니다. 경들의 말에 일리가 있어. 과인이 다시 생각해 보겠소. 며칠 후 성종은 세금 정책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궁궐 경비를 줄였습니다. 일부 후궁을 내보냈습니다. 신하들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한 야사는 이런 일화를 전합니다. 어느 날 밤 측근 내관이 물었다고 합니다. 전하, 신하들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전하의 사생활까지 간섭하다니. 성종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과인을 미워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오. 과인을 사랑해서, 나라를 사랑해서 그러는 것이오. 그런 신하들이 있다는 것이 과인의 복이오. 성종의 언론 정책은 또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바로 살인파의 성장입니다. 살인파란 누구였을까요? 지방의 향촌에 기반을 둔 유학자들이었습니다. 서울의 권력자 집안 출신이 아니라 청렴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선비들이었죠. 성종은 이들을 적극 등용했습니다. 김종직, 김굉필, 정여창, 김일손, 이들은 과감하게 간언했습니다. 기득권 세력인 훈구파를 비판했습니다. 1485년 김종직이 홍문관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주제는 초나라 항우의 스승의제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중국 역사 이야기였지만 모두가 알았습니다. 이것은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의제는 항우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단종도 세조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김종직은 이 둘을 빗대어 이야기한 것이죠. 훈구파 대신들이 분노했습니다. 영의정 정창손이 성종에게 말했습니다. 전하, 김종직이 선왕을 비판했습니다. 처벌해야 합니다. 성종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김종직은 학자로서 의견을 말한 것이요. 과인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의견을 존중하오. 처벌할 수 없소. 훈구파는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성종은 확고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지켜져야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훗날 문제가 됩니다. 성종이 죽고 연산군이 왕이 되었을 때 훈구파는 이 의제에 대한 글을 문제 삼아 살인파를 숙청합니다. 무오사화가 일어난 것이죠. 성종의 관용이 만든 아이러니였습니다. 성종의 언론 사랑은 경연에 대한 열정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성종은 하루에 서너 차례 경연을 열었습니다. 한 달에 90회 이상, 1년에 1000회 넘게. 조선 역사상 가장 많은 경연을 연 왕이었습니다. 1487년 어느 날 경연에서 대학을 읽고 있었습니다. 경물치지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탐구해서 알매 이른다는 뜻이죠. 성종이 물었습니다. 경물치지를 왕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소? 홍문관 학사 김굉필이 대답했습니다. 전하께서 백성의 삶을 직접 보시고 관리들의 업무를 세밀히 살피시는 것이 경물치지입니다. 그렇다면 과인이 백성의 집에 가서 그들의 삶을 봐야 한다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성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실천했습니다. 가끔 미복을 입고 궁을 나가 백성들의 삶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한 야사는 이런 장면을 전합니다. 성종이 미복을 입고 한양 거리를 걷다가 한 농부를 만났습니다. 농부가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농사가 잘 되십니까? 올해는 가뭄이 심해서 걱정이요. 세금은 감당할 만하십니까? 농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금이 너무 무거워서 왕께서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소. 성종은 아무 말 없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조회에서 말했습니다. 과인이 백성의 소리를 들었소. 가뭄이 든 지역의 세금을 감면하시오. 대신들이 놀랐습니다. 왕이 어떻게 백성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일까? 하지만 감히 묻지 못했습니다. 성종의 언론 정책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관을 보호한 것입니다. 사관은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의 기자와 비슷하지만 더 강력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왕도 사관의 기록을 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성종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사관, 오늘 무엇을 기록했소? 사관이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과인이 왕인데 과인의 기록을 볼 수 없다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관의 원칙입니다. 성종이 웃었습니다. 좋소. 그렇다면 과인이 잘못하는 것도 낱낱이 기록하시오. 후세가 과인을 평가할 것이오. 한 야사는 더 극적입니다. 한 번은 성종이 술에 취해 후궁과 함께 춤을 췄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부끄러워하며 사관에게 물었습니다. 어젯밤 일을 기록했소?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울 수 없겠소? 사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성종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소. 과인이 부끄러운 일을 했으니 기록되어야 마땅하오. 하지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소. 그리고 정말로 그런 일이 다시 없었다고 합니다. 1494년 12월 성종은 병이 깊어졌습니다. 38세의 나이. 너무 젊었습니다. 과로 때문이었을까요? 스트레스 때문이었을까요? 내의원 의관들이 말했습니다. 전하, 경연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건강이 악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종은 고집했습니다. 과인이 경연을 하지 않으면 하루가 허전하오. 계속하겠소. 12월 24일 성종의 마지막 경연이 열렸습니다. 성종은 침상에 누운 채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홍문관 학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성종이 가늘어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읽을까요? 전하, 편히 쉬십시오. 경연은 다음에. 아니요. 읽어주시오. 학사가 대학을 펼쳤습니다. 대학 지도는 명명덕에 있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종은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평생 사랑했던 공부.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배우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 성종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실록은 성종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께서 승하하시니 조정과 백성이 모두 슬퍼하여 곡성이 천지를 진동하였다. 성종이 남긴 것들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완성된 법전 경국대전. 이것은 조선이 망할 때까지 500년간 나라의 기본법이 되었습니다. 둘째, 수백 권의 책. 동국여지승남, 동국통감, 악학괴범. 조선의 문화를 집대성한 책들입니다. 셋째, 활성화된 언론 문화. 대간이 자유롭게 간언하는 전통. 이것은 조선이 500년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입니다. 넷째, 살인파의 등장. 이들은 훗날 조선 정치의 중심이 됩니다. 다섯째, 문치주의 전통. 무력이 아니라 문화와 학문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전통. 하지만 성종은 또한 시한폭탄을 남겼습니다. 폐비윤씨 사건. 이것은 19년 후 연산군의 폭정으로 폭발합니다. 세종과 함께 조선의 양대 성군으로 꼽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종은 창조했습니다. 한글을 만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영토를 넓혔습니다. 성종은 완성했습니다. 세종이 시작한 것을 제도화하고 체계화하고 완성했습니다. 둘 다 위대한 왕이었지만 스타일은 달랐습니다. 세종은 혁신가였고 성종은 완성자였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성종이 만든 틀이 조선 500년을 지탱했다는 것입니다. 왕은 신하의 간언을 들어야 하고 신하는 왕의 잘못을 말해야 한다. 이것이 성종이 남긴 가장 큰 유산입니다. 이 원칙은 조선이 망할 때까지 지켜졌습니다. 때로는 흔들렸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영웅도 없고 완전한 악당도 없습니다. 성종도 그랬습니다. 위대했지만 완벽하지 않았고 실수했지만 위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역사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 어떻게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지, 실수를 하면서도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성종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야 한다. 실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배워야 한다.